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에볼라와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잇따르면서 국제보건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 개막식에서 에볼라와 한타바이러스 발발은 불안정한 세계가 직면한 최신 위기일 뿐이라며 국제사회의 경계를 촉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은행이 공동 설립한 글로벌 준비태세 감시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가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위원회는 기후위기와 분쟁,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감염병 대응 공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민주 콩고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에볼라입니다. 현재 확산되는 바이러스는 기존 백신과 치료제가 주로 대응해온 자이르 변종이 아니라 희귀 변종인 분디부조 바이러스로 알려졌습니다. 이 변종은 진단이 어렵고 초기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민주콩고에서는 에볼라 의심 사망자와 의심 환자가 짧은 기간에 급증했고 발병 지역도 이투리주를 넘어 북키부주와 남키부주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지의 무력 충돌과 열악한 의료체계, 주민들의 보건당국 불신까지 겹치면서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타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감염된 설치류의 배설물이 마르면서 발생한 먼지를 들이마실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고열과 두통, 복통, 출혈, 신부정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아직 뚜렷한 치료제는 없어 조기 진단과 증상 완화 치료가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남미를 출항한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의 일종인 안데스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해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국제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두 감염병의 국내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에볼라 바이러스 대비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민주콩고와 우간다, 남수단 등을 중점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보건의료 인프라와 검역 체계를 고려할 때 설령 유입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 만큼 해외 발생 상황에 대한 감시와 국제 공조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감염병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변화, 빈곤, 전쟁, 의료 불평등이 결합할 때 감염병 위기는 언제든 세계적 재난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팬데믹을 막는 핵심이 백신과 치료제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얼마나 빠르고 공정하게 함께 대응하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재정 긴축을 본격 추진합니다. 크리스토퍼 럭신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부는 공무원 수를 크게 줄이고 정부기관 운영 예산을 삭감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AI 도입을 확대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질랜드 재무부 장관은 19일 현재 약 6만 3천 명 수준인 공무원 수를 2029년 중반까지 5만 5천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축 규모는 약 8,700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4%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체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을 현재 1.2%에서 1%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윌리스 장관은 현재 공공인력 규모에 대해 지속 가능하지도 감당 가능한 수준도 아니며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군인과 교사, 의사 등 필수 공공 서비스 인력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 삭감도 함께 추진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다음 주 발표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부분 정부기관의 운영비를 우선 2% 줄이고 이후 2년 동안 매년 5%씩 추가 삭감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총 24억 뉴질랜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1,2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도 병행됩니다.
현재 39개인 정부 부처와 기관을 통폐합하고 공공행정 전반에 AI 활용을 확대해 적은 인력으로도 같은 수준의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인력 감축이 아니라 공공 부문의 체질을 바꾸는 행정개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의 크리스 합킨스 대표는 일선 행정 서비스를 축소하지 않고는 이 정도 규모의 인력 감축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번 감축으로 집과 대출, 가족을 책임지는 평범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사회 소비 위축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 인력이 줄어들면 민원 처리와 복지, 지역 행정 서비스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단기적인 현금 지원이나 무상 정책에 기대지 않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질랜드의 이번 선택은 AI 시대 공공부문 효율화와 고용 안정 사이에서 각국 정부가 마주할 새로운 논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하늘에서 날아온 드론이 직접 물 위에 착수해 생명을 붙잡아주는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구명 장비를 떨어뜨리는 수준을 넘어 드론 자체가 구조 장비 역할을 하는 기술이 등장한 것인데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구조 기술이 어디까지 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더 개벽 유진호 기자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드론이 직접 수면 위로 내려앉아 구조를 돕는 장면이 온라인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화제의 장비는 중국 구조장비 업체 디디옥 메이킹스가 개발한 수상 구조 드론 JX-6A입니다. 기존 구조 드론은 주로 구명 튜브나 부표를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JX-6A는 익수자가 있는 방향으로 직접 날아간 뒤 기체 자체가 물 위에 착수해 비행 구명 부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최대 시속은 약 46km로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업체 설명에 따르면 이 드론은 IP68 등급의 방수 성능을 갖췄습니다. 시험 기준으로 수심 1.5m에서 1시간 동안 방수가 가능하며 약 190N의 부력을 제공해 성인 1명이 붙잡고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무게는 4.38kg으로 비교적 가볍고 강과 호수, 바다, 습지공원, 홍수지역, 해상 플랫폼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 기능도 구조 현장에 맞춰 설계됐습니다. JX-6A는 자율이륙, 제자리 비행, 자동 복귀, 원터치 착륙 기능을 지원합니다. 조종기에는 5인치 화면이 장착돼 있어 내장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조자는 익수자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하고 드론을 보다 정확하게 접근시킬 수 있습니다. 통신거리는 수면 기준 약 1km, 고도 100m 상공에서는 최대 10km로 알려졌습니다. 비행 중 원격 신호가 끊길 경우 자동으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는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정상 이륙 기준으로 최대 풍속 6등급까지 견딜 수 있으며 해상에서는 풍속 2등급 수준까지 운용이 가능하다고 업체는 설명했습니다. JX-6A는 해양경찰, 해안경비대, 소방대, 응급구조대는 물론 관광지, 요트, 양식장, 해상시추 플랫폼 등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조드론 기술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떨어뜨리는 수준을 넘어 직접 물 위에서 생명을 붙잡아주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JX-6A의 등장은 향후 순환 구조 현장에서 드론이 구조대원의 위험을 줄이고 익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장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더 개벽 유진호입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의 납기 지연과 비용 급등 문제로 대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천궁2가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며 K방산의 경쟁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 방공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뉴스더 개벽 김기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위스가 자체 방공망 구축을 위해 도입하려던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구매에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핵심은 납기 지연과 비용 급등입니다. 스위스는 지난 2022년
미국과 패트리엇 시스템 5대를 약 23억 스위스 프랑에 구매하기로 계약했고 당초 2026년부터 2028년 사이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패트리엇 공급 우선순위가 재조정되면서 인도 시기가 4에서 5년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 충돌까지 겹치면서 지연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외신은 스위스가 실제로 패트리엇을 인도받을 시점이 2034년 이후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용 부담도 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당초 23억 스위스 프랑이던 구매 비용이 최대 46억 스위스 프랑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위스 국방조달청은 대체 방공 시스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스위스는 한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등 4개국의 관련 정보를 요청했으며 5개 방산업체와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정 기준은 납기, 비용, 성능, 그리고 유럽 내 생산 비중입니다. 아직 공식 입찰 단계는 아니지만 패트리엇 지원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예비 검토가 시작된 셈입니다. 한국 후보로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인 천궁2가 거론됩니다. 천궁2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자산으로 탄도미사일을 직접 충돌 방식으로 요격하는 무기입니다. 360도 전방향 대응과 다중표적 동시 교전이 가능하며 가격 경쟁력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에서 높은 요격 성공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며 실전 검증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은 쉽지 않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개발한 샘프티 엔진은 유럽이 자체 보유한 장거리 방공 체계라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의 아이리스티 SLX, 이스라엘의 다비즈 슬링도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스위스가 산악 지형이 많은 작전 환경과 기존 방공망과의 연동성을 중시할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무기 구매 문제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충돌로 글로벌 방산 공급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각국이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방공망을 찾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한국 천궁2가 최종 선택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패트리엇 대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도 K방산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김기정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서 지구가 실제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백만 년 뒤 새로운 바다가 탄생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지질 현상을 넘어 미래 에너지와 첨단 산업 자원을 둘러싼 새로운 경쟁의 시작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살아 움직이는 지구의 거대한 변화, 지금 전해드립니다. 뉴스 더 개벽 오나혜지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한복판에서 지구 지각이 서서히 갈라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며 미래의 새로운 대양 탄생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연구진은 잠비아의 카푸에 열곡대에서 지각 분열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화학적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카푸의 열곡대 내부 6곳의 지열 온천에서 가스를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대기나 지표 환경에서는 보기 어려운 비율의 헬륨 동위 원소와 이산화탄소가 다량 검출됐습니다. 연구진은 이 헬륨이 지하 40km에서 160km 아래에 있는 멘틀에서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단한 대륙 지각이 깊은 곳까지 찢어지며 지구 내부의 유체가 지표 가까이 이동할 통로가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분열 조짐은 잠비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케냐와 에티오피아 일대의 투르카나 열곡에서도 지각이 엿가락처럼 얇아지는 이른바 네킹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열곡 중심부의 지각 두께는 약 13km에 불과했습니다. 주변부 지각 두께가 약 35km인 점을 고려하면 대륙이 양쪽에서 잡아당겨지며 한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아프리카판과 소말리아판은 매년 약 5mm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속도만 놓고 보면 매우 느리지만 지질학적 시간으로 보면 거대한 변화입니다. 과학자들은 수백만 년 뒤 이 균열이 완전히 벌어질 경우 인도양의 바닷물이 대륙 안쪽으로 밀려들어 새로운 바다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프리카 동부는 본래 대륙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된 대륙 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각 분열은 인류 진화 연구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열곡대가 만들어낸 깊은 계곡과 호수, 화산재 퇴적층은 고대 생명체의 흔적을 보존하는 천연 타임캡슐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투르카나 지역에서는 투르카나 소년을 비롯한 수많은 고인류 화석이 발굴됐습니다. 대륙을 짓는 지질 활동이 역설적으로 인류 기원의 기록을 보존한 것입니다. 더 현실적인 관심은 자원입니다. 열곡대를 따라 올라오는 헬륨은 반도체, MR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양자컴퓨터 냉각 등에 필요한 전략 자원으로 꼽힙니다. 또 지각이 얇아진 지역은 지열 에너지 개발 가능성도 큽니다. 아프리카의 균열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와 첨단 산업 자원을 둘러싼 경쟁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프리카 대륙의 갈라짐은 지구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행성임을 보여주는 거대한 증거입니다. 동시에 그 균열 속에서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를 둘러싼 새로운 국제 경쟁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오나혜지입니다.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 시대를 넘어 몸속 미생물이 스스로 약을 만들어 질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안전하게 몸 안에 보관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작동시키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몸속 작은 생체 공장이 질병을 감시하고 치료하는 미래 의료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뉴스 더 개벽 정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살아있는 미생물을 몸속에 넣어 스스로 치료제를 만들고 방출하게 하는 새로운 치료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핵심은 미생물을 그냥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설계된 생체 소재 주머니 안에 가둔 채 필요한 순간에만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데이비드 무니 교수 연구팀은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주변 조직과 직접 섞이지 않으면서도 병원체의 신호를 감지하고 치료 물질을 내보내는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5월 14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공개됐습니다. 이른바 살아있는 치료제는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을 치료 도구로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미생물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특정 염증 신호나 감염 신호, 종양 환경에 반응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부위에서 필요한 약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생체 공장인 셈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안정성입니다.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몸속에서 통제 없이 퍼지거나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하이드로겔이나 캡슐 소재는 박테리아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가두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통 2주 이상 격리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된 폴리비닐 알코올, 즉 PVA 골격 안에 젤라틴 마이크로겔을 채운 새로운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마이크로겔 안에 박테리아를 넣고 구조체 내부의 압력을 조절해 박테리아가 무제한 증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실험 결과 이 소재는 생체 내부와 비슷한 환경에서도 6개월 이상 손상 없이 유지됐고 세균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현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치료제를 장기간 몸속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연구팀은 녹농균 감염을 감지하도록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바꾼 뒤 관절 감염이 생긴 쥐에게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주머니 속 박테리아는 녹농균의 화학 신호를 감지했고 항균 단백질을 만들어 방출한 뒤 스스로 사멸했습니다. 감염이 발생했을 때만 작동하고 임무가 끝나면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가 약을 반복해서 투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몸속에 이식된 살아있는 치료 시스템이 장기간 질병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뿐 아니라 암, 만성염증, 대사질환 치료에도 응용될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뉴스 더 개벽 정나라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다시 격렬한 보복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키우 공습 이후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에 나서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양측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종전 협상 가능성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전선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김천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대규모로 공습한 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전쟁의 긴장 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5월 17일 러시아 국방부는 밤사이 자국 전역에 우크라이나 드론 556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모스크바와 주변 지역에서만 81대가 요격됐지만 일부 드론은 방공망을 뚫고 도심과 기반시설 인근에 떨어졌습니다. 이 공격으로 러시아에서는 최소 4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스크바 지역 사망자 가운데는 인도 국적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키이우 공습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500km 이상을 비행해 모스크바 주변의 방공망을 뚫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모스크바 일대 정유시설과 송유 관련 시설을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최근 1년 사이 모스크바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최대 규모 공격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앞서 러시아는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향해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고 우크라이나 측은 민간인 다수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추모한 뒤 공격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보복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양국의 충돌은 러시아 전승절을 전후한 휴전 신경전 이후 더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향후 러시아와의 협상에 유럽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직접 대화의 방식과 목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러시아가 제안한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의 중재 역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력이 약해지고 유럽의 공동 대응도 정리되지 못한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호 공격은 더 깊은 확전 국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의 문이 다시 열리지 않는다면 민간인 피해와 기반 시설 파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뉴스 더 개벽의 김천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